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그 위세를 더 떨쳐가는 겨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사랑의 온도계 차오르는 온정을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했는데요.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이 겨울이 어쩌면 여느 때보다 추울 듯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눔과 기부를 통해 어떤 봄을 맞이해야 할지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재승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이성도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홍점순 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훈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사실 비대면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따뜻한 이야기가 좀 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비대면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식들도 간간히 들려옵니다. 바로 이제 기부가 그런데요. 기부에 대해서 일단 나름대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또 기부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승 사무처장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공안 쪽도 나눈다는 표현처럼 우리는 예전부터 어려울수록 서로 이웃을 챙기면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극의 황제 펭귄 같은 경우는 영하 45도씨에서 4개월 동안 기나긴 겨울을 수천 마리의 펭귄이 서로 기왓장처럼 몸을 기대고 1분에 10cm씩 바깥에 있는 펭귄이 안쪽에 있는 펭귄이 바깥으로 가면서 온기를 나누면서 기나긴 겨울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아마 기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터널들을 지나고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홍점순 소장께서는 기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그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서 기부와 그 나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기부와 나눔은 일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부하는 문화가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시간을 기부하고 재능을 기부하고 물질을 기부하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기여하는 것과 후원하는 게 개념이 좀 바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입학을 하는 그런 기업의 기부와 그 자원봉사자들의 기부가 다르다는 것을 좀 개념에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기부하는 것은 기여이고 자원봉사자의 그 시간 나눔은 기여이고 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립해서 우리가 활동을 한다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부의 의미, 기여라든지 후원과 조금 구분돼서 이런 정확한 개념도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성도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의 개념이 계속 변화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기부나 자선, 박애, 자원봉사 같은 개념들을 하나의 기부라는 단어에서 같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기부라는 단어가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있거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인데 상대방이 불쌍해서 주는 개념이 일종의 시혜적인 차원이었다면 최근의 기부의 개념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부족한 것과 함께 나누는 나눔의 개념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승 처장님이 말씀하신 이 남극의 펭귄들이 누가 더 튼튼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체온을 나누는 것처럼 올 그 겨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기부 문화가 나눔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회 성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부의 개념에서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상대적으로 과거에 기부의 뭐 주체나 대상이 좀 구분지어졌던 개념이라면 지금은 모두가 다 나눔의 하나의 일환이 이제 기부가 되었다라는 기부의 어떤 의미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자, 박병훈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뭐 크게 두 가지가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한 가지는 기부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부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 것 그 자체로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나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마다의 기부란 나눔은 이런 것이다라는 본인들의 어떤 생각들이 다들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짚어볼 텐데, 특히 유독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하면 기부라든지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실제로도 기부와 봉사활동들이 활발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계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성도 사무처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져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겨울이 항상 어려운 계절이긴 합니다만 봄에는 왠지 희망적인 느낌이 있고 여름에는 아무리 집이 없어도 어딘가에서 잠들어도 얼어 죽지 않을 자신이 있을 것 같고요. 가을에는 뭔가 풍성한 느낌이 있다면 겨울은 우리의 마음을 춥게 만드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가 빠듯한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연탄 한 장은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개개인의 삶을 보면 김장하면서 이웃집 분들과 같이 김장 담궈서 나눠 먹고 수육도 만들어 먹고 어려운 분들에게 김치도 전달해 준 느낌이 분명히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연말이나 연초에는 한 해를 정리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되새겨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이나 동아리, 동창회 같은 곳에서도 한 해를 감사하는 의미로 나누는 이런 기업 문화나 동아리 문화가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계절적인 특성과 어떤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는 문화적인 특성들이 겨울을 특히 기부와 나눔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절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겨울과 기부의 어떤 연관. 박병훈 교수께서도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네, 아마 12월을 기부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12월 달에 기부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방금 이성도 사무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되는 하나의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12월, 11월 같은 경우에 그 기부 단체들에서 기부 독려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종의 컨벤션 효과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이 기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은 통계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 액수에 비해서 12월의 기부 액수가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기부 액수가 여느 달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특정한 때에 기부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처럼 1년 365일 기부와 나눔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그 분들의 연예인 기부들도 있지만 또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서 조용히 기부를 하고 갔다라는 이런 소식도 간간히 들려옵니다. 자, 이렇게 기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씩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홍정순 소장께서도 실제 이런 자원봉사를 하면서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부트 회장님께서 최근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분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가 하고 기부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게 기부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또 정부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우리 이렇게 작은 손으로 봉사자들이 힘을 모아서 하는 그런 기부들이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소프트 회장은 기업이나 혹은 정부가 공공기관이 이렇게 혼자만의 힘으로 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그 시간과 재원 이런 것들을 함께 노력해 간다면 우리가 기부를 해주는 그 지속적인 면에 대해서 경제가 살려지는, 확대되는 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기부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부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상의 기부도 이제 중요하지만 나라 전체 어떤 경제 상황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의 기부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뭐 빌 게이츠의 어떤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 밖에도 기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이성표 사무처장께서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네, 기부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마 정답은 둘 다 행복하다는 걸 겁니다.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일 텐데요. 나 혼자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불행한 세상에 사는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요? 아마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하고 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하는 게 내 아이가 행복할 텐데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부 또는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내가 있으니까 준다라는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누는 세상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부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부족한 의식 주 문제에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을 채워줘서 누군가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 자신이 함께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기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팬데믹 시대에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죠. 중산층은 얇아지고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정부의 세금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나누는 작은 손길, 시간, 돈, 노력, 관심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기부에 여러분들도 연말에 한 번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삶에서 사실은 행복 추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 행복 추구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기부가 되고 그만큼 기부가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에도 부자들에게 요구되는 책무 중에 하나 뭐 유명하게 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만석군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을 우리가 또 가끔 입에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우리 지역에 그렇다면 우리 지역만을 두고 봤을 때도 이런 기부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의 기부 현황들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훈 교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경주 최씨 그 집안의 이런 교훈들은 우리가 아주 깊이 본받아야 될 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부 액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긴 합니다. 기부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부자들의 특성과 동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부금 액수는 2020년 전인 2000년도에는 약 1조가량 됐었는데요. 18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14조, 그러니까 14배 정도 는 거죠. 전체 기부하는 그 형태를 보면 기업에서 약 35%, 개인 기부가 65%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부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부 방법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라 그러면 직접 모금 혹은 뭐 가두 모금, 그리고 예전에 많이 했죠. ARS 모금, 이런 모금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자동이체랄지 또 인터넷 그리고 SNS로 활용한 여러 가지 그 기부 형태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부 동기인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부 동기는 동정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동정심에 의한 기부가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께서 사회적 책임에 의한 기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기부의 특성이라든지 동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기부의 전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재승 사무처장께서는 뭐 전국적으로 또 이 기부의 현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시죠. 네, 앞서 박병훈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기부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기부가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들여다보면 개인은 계속해서 참여자가 늘고, 법인 단체는 이제 어떤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늘었다가 줄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도처럼 코로나19라든지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내렸던 집중호우 이런 대형 사건들이 있을 때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기부금들이 또 참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부를 생각하면 이제 현금 또는 물질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적십자사에서는 미래학회하고 해서 인도주의 지수라는 걸 한번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나눔에 대한 영역을 물질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진 시간과 재능, 그 다음에 본인이 생명을 나누는 활동, 예를 들면 장기기증이라든지 헌혈,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일정 영역씩 포션을 줘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전국 17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지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넣었던 건 뭐냐면,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는지, 4개 항목을 가지고 쭉 펼쳐서 보니까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기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헌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자원봉사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좀 낮게 나타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본인들이 여유가 있으면 물질로, 그 다음에 시간과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과 재능으로 기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광주가 보다 더 더불어서 건강하게 사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물질, 시간, 재능, 생명, 나눔, 뭐 여러 가지 방식의 그런 지수들을 이제 비교한 결과 광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높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자원봉사는 조금 저조한 편이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앞서 이렇게 말씀 듣는 중에 기부라는 의미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부의 방법에 의해서 또 결정이 또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부터는 기부의 수단, 기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기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화하고 있는데 조금씩 그 진화하는 방법론 쪽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성도 사무처장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죠. 네, 미국에서 가장 먼저 기부 모금이 시작됐을 때는 커뮤니티 체스트라고 해서 지역사회 광장에다 이렇게 함을 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동전이나 지폐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도 많이 변하고, 저희가 요즘에는 구세군 자선 낭비를 봐도 주머니에 동전이나 지폐를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기부를 할 수가 없고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디에 나가서 접촉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죠. 10년 전만 해도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뭐 다이렉트 메일 모금이라고 해서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고 그에게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를 하곤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러한 문화가 상당히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 그 패널께서 말씀하시는 기부 문화에 또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온라인이나 SNS 그리고 카드 기부가 가능한 대형 모금 단체들은 기부가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사회 소규모 기관들은 접촉면이 없기 때문에 기부금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증은 결국 기부 수단이 온라인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대 이후의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대면 모금이나 계좌이체, 그리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한 통당 2,000원에서 3,000원이 기부되는
ARS를 선호하는데 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기관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고 내 돈이 어떻게 쓰일지를 판단하고 직접 카드를 긁거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보낸다거나 이런 형태의 언택트 모금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펀드나 SIB라고 해서 사회투자 채권 형태로 단순히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금에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성 기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떤 지역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투자 채권을 만든다든지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기부자들을 유입하는 클라우드 펀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사람들의 그 직관적인 관심을 일어나도록 하는 온라인상에 상당히 많은 캠페인들이 기부와도 연관되는 상당히 많은 그 기부 문화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형태 방법에 따라서 기부가 조금 차이가 난다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대 간에 조금 이제 중년층 이후로는 아무래도 대면적인 부분들에 좀 더 선호하는 반면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말 더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기부를 하는 그런 세대 간의 어떤 특성들도 이제 살펴주셨는데요. 박병훈 교수께서도 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네, 기부 방법은 사실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야구 때 소속인 김원중 선수는 아주 오랫동안 길렀던 소중한 머리카락을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기부를 했고요. 뭐 배우 김보성 씨는 코로나가 한참일 때 대구를 방문해서 기부금도 전달하고 응원하고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는 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도 하는 아주 그 선행을 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기부는 전통적으로 뭐 현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1대1 멘토링을 통한 기부랄지, 그 다음에 재능 기부를 통한 교육, 공연 이런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제3세계에 나가서 의료 지원 형태로 기부를 하기도 하고, 방금 앞서 이성도 사무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젊은 층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를 일종의 놀이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즘 들어서 새로운 그 용어들이 탄생을 하고 있죠. 펀,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것과 그 도네이션의 합성어인데 펀네이션이라고 하는 네. 용어가 출현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은 일종의 그 기부를 재미있게 놀이처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걷기만 해도 기금이 적립되는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을 통해서 소방관에게 장갑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의족이라든가 뭐 의술을 기부를 하기도 하고요. 걷기만 해도 기부금이 적립되는 여러 가지 그 기부 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기동물에게 뭐 한 걸음을 걸으면 10g 정도의 먹이를 기부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부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부 형태들은 일종의 생활 밀착형 기부가 앞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생활 밀착형 기부들을 활성화한다면 기부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생활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기부의 수단이 또 어떤 방법으로 기부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일상과 생활 밀착, 결국은 우리의 삶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이런 수단들이 발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혹시 뭐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앞서 박병훈 교수님 또 이성도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부의 형태들이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선진국가 되면서 디지털 기술 또는 네트워킹 그걸 통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새롭게 접하는 것들은 그 이제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킹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 분모,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팬덤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함께 어떤 이슈들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기부가 어떤 결과를 창출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로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간적인 또 물리적인 어떤 제약이 좀 없어지면서 뭐 우리 지역, 우리 나라 혹은 또 세계까지도 기부가 뭐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조성된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부의 방법.
기부까지도 뭐 다양한 얘기들 좀 해주셨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그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부의 인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목적 사업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국모금가협회가 작성한 기부자의 알 권리 선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부금은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돈이지만 기부금으로 예를 들면 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쓴다든지 초호화 생활을 즐긴 이런 사람들이 검거되거나 뭐 이런 소식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실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기부도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부 어떻게 또 변화됐고 그 인식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승 사무처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과거에는 기부를 하면 내가 좋은 기관에다 기부를 하면 그 기관이 알아서 잘 쓰겠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기부금들이 잘못된 유용을 통해서 어떤 기부 포비아도 일어나면서 과연 내가 냈던 돈들이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이슈들이 대단히 관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한 돈들이 과연 수혜자한테 적절하게 가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은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부었지만 과연 아프리카는 나아지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기관에 아니면 내가 냈던 기부금이 과연 그걸 통해서 세상은 변하고 있는지 기부는 결국 사회를 보다 나은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바꾸기 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봤는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서 말씀했던 모금가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기부금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까지 보는 것들이 기부자의 권리이면서도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 국제기구에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중에 강령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기부금을 가지고 이걸 쓰는 단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자에 대한 책무 못지않게 수혜자에게 동등한 책임을 진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은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자에게 이 돈을 잘 썼습니다 보고하는 쪽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이 돈이 제대로 쓰여서 수혜자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그분들을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기부금을 내는 쪽에서는 기부금 내고 보고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 돈이 와서 과연 사회에 그 수혜자층에 어떤 임팩트를 일으키고 있는지까지로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히 깊어지고 또 그런 정보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행위까지를 우리가 기부라고 봤다면 기부를 해서 일어나는 선한 영향력 또 수혜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를 모두 다 이제 기부의 큰 틀 안에서 봐야 한다라는 어떤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성도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재승 사무처장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저는 사랑의 열매라는 법정모금 기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일할 때 무슨 일 하십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사랑의 열매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일 하십니다 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랑의 열매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무슨 문제 있었던 기관 아닌가요? 제 돈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네.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죠? 세제상의 혜택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부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많이 변한 거겠죠. 그래서 전에는 대가 없이 내가 좋은 일을 했다라는 보람으로 거기서 끝났다면 끝까지 추적하는 아주 정말 집요한 기부자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반면 이런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있고 정말 소중한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반증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광주 시민들이 달빛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에 상당히 많은 기부 성품을 보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또 수해가 있었죠. 수해가 있었는데 주변에 소가 떠다니는 새로운 생경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럴 때도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본인의 지갑을 여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IMF 외환위기나 그리고 2002년의 금융위기 이럴 때 경제가 다 안 좋았을 때 오히려
대형 모금 기관들의 기부 금액은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우리 사회 저변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영리 기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말 쓰일 곳에 제대로 쓰여진다면 우리 지역사회 나눔 문화는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서로 뭐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국민성. 이건 어떻게 보면 기부 문화에 최적화된 국민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해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떤지요?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좀 평가를 해본다면 홍점순 소장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먼 나라 그 미국이 가장 기부 문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19년도에 그 발간된 기부 보고서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18년도에 거의 우리 돈으로 약 500조를 기부를 했다고 해요, 한 해에.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1년 예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가에. 이렇게 많은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게 그 기업이나 이런 저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기부자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그 기부 문화가 아직도 미흡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그 하는 거는 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개인 기부자 중에. 그거를 우리나라하고 비교한다면 첫 번째가 자선단체가 신뢰도가 크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 자선단체 신뢰도가 크다고 하고요. 네, 둘째는 세제 혜택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금액의 25% 한도 내에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지만 미국은 우리의 2배 50%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또 셋째는 그 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끔 보면 기부하는 사람들의 그 보면 악플이 많이 달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게 연예인들의 악플이 가장 많고요. 기부를 함에 있어서 너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큰 그 악플이 달리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다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조사한 바로 보면 23.3%인데 매년 감소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꼴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부단체의 신뢰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과연 기부단체가 얼마나 투명할 것인지 그 투명한 것을 어떻게 잘 해나가고 있는지 이게 많이 궁금해져 가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부하면 잘 쓰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돈이 정말 어떻게 쓰여질까라는 게 너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저희 자원봉사 단체들도요. 저희는 그 기부를 하게 되면 활동까지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0,000원씩 기부해서 이 활동을 만들어서 끝까지 그분에 대한 어르신 댁에 이제 뭐 집수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은 돈으로 직접 사다가 마무리해서 그분이 편안하게 기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활동이 연장선상에 있게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그 신뢰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기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의 사례와는 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기부자에 대한 어떤 인정, 사회적인 어떤 인정 부분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씩 또 줄고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 기부들이 앞으로도 좀 더 일어나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병문 교수께서도 뭐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좀 아마 수 있을까요? 경제력이 높다고 GDP가 높다고 해서 기부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 기부문화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세계 기부문화 지수에 따르면 기부문화 지수 1위인 국가가 놀랍게도 미얀마입니다.
네. 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약 91%의 국민들이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복지 수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더욱더 아마 거셀 겁니다. 이 복지 요구를 국가의 재정으로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를 하게 될 테죠. 이제 그런데 그 우리나라 GDP 비율 기부 참여율이 0.87% 정도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2%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2%를 가지고 세계 기부문화 지수에 따르면 미국이 약 2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40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약 75위입니다. 2010년도 중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 기부문화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 34.5%이고요. 이거 뭐 영국의 57%, 캐나다의 84%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굉장히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부율이 낮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이 기부 문화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아마 앞으로도 갈 길이 상당히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 국민이 기부 참여를 하기 위해서, 기부 참여율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기부자가 기부 조직 간 어떻게 상호작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제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데서 이럴 거면 나는 기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해 주셨잖아요. 이 양자 간의, 기부자와 또 기부 조직 간의 어떤 신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기부 기관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성도 사무처장께서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두 분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해외와 이제 약간 좀 격차가 있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대부분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통계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해석의 방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부 참여율이나 기부 금액으로 보면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차이가 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소한 설이나 추석에는 적어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달 얼마씩을 송금하고 있죠. 일종의 부모와 자식 간이지만 기부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돌잔치나 결혼식, 그리고 뭐 조카가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개인 간의 어떤 그 나눔 활동이 선진국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빙 인덱스 USA나 뭐 기부 문화 지수를 봤을 때 선진국과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약간 좀 그 일반화의 오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대 간의 차이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인 세대가 아닌 요즘의 그 젊은 세대들은 서구화되면서 개인 간의 어떤 나눔 행위보다는 공식적인 행위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 문화도 어떤 그 지역 사회의 문화나 국민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통계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단순히 낮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명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부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는 대부분의 질문에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답변하는 첫 번째 이유가 기부 단체를 믿지 못해서라는 투명성과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제가 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보통은 영리 조직에서 일어나는 교환 활동은 제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이 집을 사면 얼마나 쾌적한지를 제가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피드백이 가능한데요. 이 기부 문화에서 일어나는 교환은 약간 좀 다른 형태를 갖습니다. 지불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부 금액을 냈고 변화를 기대하는데 그걸 직접 볼 수 없고,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집이 좋아졌는지, 따뜻한 옷을 받았는지, 먹는 것을 잘 먹었는지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직접 실체를 보고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비영리 조직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만들어내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영리 조직은 영리 조직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을 했어도 아유 돈 벌려고 별짓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는 게 끝이라면 비영리 조직은 하센펠드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모럴한 일을 하는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일을 하는 조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실망을 하고 기부를 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좀 이게 말씀드리고 싶다면 영리 조직에서 뭔가 잘못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요. 반사이익으로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A라는 콜라를 안 사 먹게 되면 B라는 콜라의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비영리 조직은 또 전혀 반대 행태를 보여줍니다. 네. A라는 기관이 문제가 있으면 얘네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끊을래. B도 끊겠어. C도 끊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한 작은 기관의 실수가 전체 비영리 조직의 신뢰성의 저하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선의의 기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언론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도할 때 뭔가 좀 정제된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의 기관들은 지금도 많지 않은 급여로 정말 열정과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많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되 내 기부금이 잘 쓰여졌는지 끝까지 확인해 주시는 기부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정준 소장께서도 기부 기관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기부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또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이런 사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기부를 통해서 다른 어떤 즐거움을 이렇게 만끽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 봉사자들도 봉사를 할 때 받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내가 가서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함을 느끼고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요즘 봉사활동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받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왜 왔지라고 할 정도로 그 기부는 언짢게 해오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봉사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런 걸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지금 도와주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투명하지 않으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자기는 시간을 투자해서 또 때론 물질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람 앞에 다가가지만 그 다가선 그 사람이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되돌아오듯이 우리가 투명한 기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양한 방법으로 투명성을 내보이는 거. 보고서를 제대로 한다 할지 아니면 후원금 내역을 어떠한 곳에 잘 사용했다라는 홈페이지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아니면 이렇게 연차 보고서를 열어서, 아니면 이사회 보고서를 열어서 이렇게 투명하게 우리가 잘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네. 그 기부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전체에서 내려서 공짜밥을 먹는 그런 그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서 이렇게 못 있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베푸는 어떤 현장에 이제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기부가 하기 싫어진다든지 혹은 이제 그런 악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고 좀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받는 쪽의 어떤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 사례들을 이제 접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문득 떠오른
하나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이제 같이 연장선상에서 투명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부금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훈 교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나눴지만 기부금은 모금 단체나 모금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강조해야 될 점이 투명성 확보입니다. 아마 투명성 확보는 이 기부금이 모집돼서 집행되는 전 과정에 거쳐서 잘 기록하고 또 그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부자들은 그 투명성에 대한 인정을 하고 어떤 단체를 또 믿게 되고 그 단체는 다시 기부금을 많이 모으게 되고 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들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승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크게 세 가지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과거에는 이런 비영리 기관들은 그 조직의 목적이나 취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잘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봐줬던 것 같고 또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는 비영리 기관에도 첫 번째 시스템적으로 이 투명성의 과정들을 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세청에서 비영리 기관에 대한 회계 기준 이런 것들도 가이드라인 내기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기관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는 사회사업 기관들도 그 회계 기준들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표준화된 그리고 그것들을 공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시스템대로 작동이 됐다면 그것들을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내부 감사는 당연히 받을 거고요. 그다음 외부의 회계 법인을 통해서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잘 된 건지를 공증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공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 방식들이 요즘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투명성이라는 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부자분들도 우리가 기부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것들이 투명성을 높이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한 가지는 그 우리나라에 기부금을 감시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가이드스타 코리아인데요.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기부단체도 선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공시 의무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의무 그 단체의 기준의 액수를 하향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투명성들을 제고하는 방법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위반 단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집 단체에서 해제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뭐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명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덧붙여 주셨는데요. 어쨌든 주는 쪽에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이게 어떻게 잘 쓰였는지를 알 수 있게 또 받는 쪽에서는 누가 어떻게 이게 나에게 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이런 것들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또 이런 것들이 어기면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한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5월 그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수요 집회를 위해 학생들이 모아서 냈던 용돈이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이 없다라는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후원금 회계 누락, 또 쉼터 매입 의혹, 뭐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고발, 시민사회 고발까지 잇따랐죠. 이를 계기로 윤미향 방지법이라는 것이 이제 마련됐는데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성대 사무처장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상정이 됐죠. 이 법과 함께 이른바 윤미향 3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그리고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이 세 가지 법이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공익법인들이 돈을 잘 쓰고 있는지를 그동안은 기부자들이 기관이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가이드스타 코리아에서 취합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요. 네. 이제는 수입 또는 지출의 항목을 관항목 단위로 세분화해서 행정안전부의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제대로 들어가서 회계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실신고 세무사 확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비영리 조직들은 회계 장부를 이제 기록하게 되고요. 그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사전에 이 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작성되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서 이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달아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이제 만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그 상당히 많은 대형 기관들이 전산 쪽에 예산을 들여서 ERP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장점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장부가 있는데 다른 쪽에 썼다고 자료를 수정해버리면 수정한 자료를 보는 사람은 투명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자료의 첨삭가감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과 함께 오늘 이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이 기부 문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확인하고 더 일을 잘하는 기관에게 더 많은 기부금을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선순환 고리도 되겠지만 요즘에는 종사자들의 사고방식도 한번 기부 문화와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급여를 받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좀 뜨끈뜨끈한 마음이 있었다면 요즘에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일부 분들이 이런 비영리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의 영리 조직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어떤 단순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부금의 가치에 어떤 열정과 나눔의 봉사의 철학이 붙여져야 투명성이 확보가 될 텐데 단순히 영리 조직에서 판단하는 조금 더 기부금을 많이 받는 방식,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 그래서 어느 순간 기부금이 주가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수혜자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기부자들이 비영리 조직의 어떤 그 직원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철학이나 사명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할 수 있는 어떤 비영리 단체의 자정적인 능력, 노력 이런 것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유미형 방지법을 비롯해서 법제화, 또 정보화 시스템 등록이나 또 이런 공개 의무 시스템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결국은 이제 기부의 인식, 문화와 연계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박병훈 교수께서도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사실 최근 들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이 방금 언급하신 사례 외에도 굉장히 많았었죠. 네.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도 있었고요. 또 새희망 씨앗 통장 사건도 있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회계 부실입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의 누락이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가 불투명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방금 이제 최근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빠진 내용만 더 덧붙이자 그러면 기부금을 모집할 때 현장에서 영수증을 발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실명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익명 영수증을 발견하고 관련 내용을 단체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처벌 조항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조항들을 위반을 하게 되면 불성실 단체로 지정을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부과된 사실은 해당 단체 홈페이지나 또 행정안전부의 기부금 통합 관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처벌 부분까지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기부 문화 또 기관의 투명성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기관들에 또 종사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 투명성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적십자사의 경우 같은 경우는 100여 년 동안 대한민국 대표 모금단체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단체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적십자사 회비 모금에 대해서도 또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해도 있고요. 가장 많은 게 어떤 것들이죠? 아마 적십자 회비와 관련된 민원이 이맘때쯤이면 많이 다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회비의 어떤 오해 이런 것들에 앞서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들은 그 적십자 회비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런 것들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적십자사는 국제법상 하나의 독립된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바 협약에 가입을 하면 적십자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05년도에 그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기 어떤 전후 상황들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독립국이고 자주국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랴부랴 제네바 협약에 가입을 하고 적십자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적십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1905년 10월 27일 날 적십자가 만들어졌지만 그 뒤에 2주 후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일본에 의해서 박탈이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적십자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돼서 적십자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1919년도 임시정부가 4월달에 만들어지고 그때 당시 김구 선생님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가 여전히 독립된 나라고 자주정부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전히 적십자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적십자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적십자사 상임위원으로 김구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계셨고, 그때 과연 적십자사 무슨 일을 할 거냐. 근데 적십자사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전시에 부상자나 이재민들을 치료하는 거고, 평시에는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독립자금들을 모으러 다녔는데, 그게 이제 적십자 회비 명목으로 조금씩 걷고, 그 돈으로 간호원을 양성하고, 그 다음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독립군 가족들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시작됐던 게 적십자 회비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도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워지면서 미국이라는 여러 선진국 적십자사들이 많은 후원을 해줬죠. 그럼 그거에 온 거를 대한적십자사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형태로 되다가 1953년도에 한국전쟁 끝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계속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긴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십시일반 모아뒀다가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자. 그렇게 해서 전 세대주에게 적십자 회비를 조금씩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지금의 적십자 회비입니다. 그래서 뭐 70여 년 가까이 지금 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나눔 문화에서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적십자 회비밖에 없었겠죠. 88 올림픽 이전에는 실제 우리 사회에 어떤 NGO의 개념도 없었고 적십자만 있었을 시대였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올림픽 이후에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도 하면서 많은 NGO들 생겼고 시민사회가 성숙하면서 좋은 일 한테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적십자사는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그 오래된 적십자 회비를 계속 모든 세대주에 보내고 받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적십자 회비가 매번 이렇게 연말이 되면 지러고 오는데 이거 세금이야? 과거에는 이제 그거를 이 통장님들이 직접 받아서 모아서 적십자에 넘겨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정부도 어떻게 보면 적십자사를 만들면 적십자사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데, 정부도 지원체계 하나로 적십자 회비를 모아서 적십자사를 운영하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취지에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적십자 지로를 배부해주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적십자 회비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내가 회원으로 가입한 것도 아닌데 적십자 회비라고 계속 오니까 이게 맞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적십자에서도 계속 이제 안내를 하기를, 적십자 회비는 세금이 아니고 준조세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금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가고 있는데, 여전히 전 세대에게 가고 있고 또 이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십자 회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기부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400만 세대가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많은 세대들이 적십자 회비를 참여하고 있고요. 또 적십자 회비 생각하시면 그런 거 아시죠? 우리 우리 인사청문회 할 때 보시면 국회에서 예를 들어 장관 후보자라든지 뭐 이렇게
분들 볼 때 적시자입을 냈냐 안 냈냐 네. 이걸 꼭 묻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70여 년간 우리 사회가 어쨌든 되게 낮은 수에 있었을 때부터 기부의 시작이 적시자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시자입 정도를 낸 정도면 다른 기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해 중에 한 가지는 적시자입으로 북한 돕지 않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남북 관계에서 적십자사가 지원도 하고 이산가족 문제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적십자예비는 실제 두 가지로 쓰입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있고요. 그 남북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남북 협력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 100%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주신 돈은 그대로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 또 재난을 위해 쓰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어떻게 해서 내 개인 주소를 알고 보내느냐 이런 또 질문들이 많습니다. 네. 제일 많이 받는 항이기도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십자사는 이제 법적으로 대한적십자사 하나의 나라는 적십자사를 조직하게 돼 있고 그 적십자사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지원하고 협력하게 돼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행안부를 통해서 법으로 적십자사가 전 세대주에게 지로를 보내서 적십자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각 세대주 이름과 주소만을 받아서 적십자사 연말이 되면 이 통장을 통해서 지로가 배부되니까 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집으로 주소를 어떻게 알고 오느냐, 또 이 지로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세금 아니냐라는 것, 또 대북 지원하는 데 쓰이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주요한 어떤 세 가지 정도의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들으시면서 박병훈 교수께서도 뭐 이에 대해서 말씀 좀 네. 해주시죠. 네. 저도 매년 꼬박꼬박 지로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 내고 계시는군요. 네, 네.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초창기 기부문화 형성에 굉장히 기여한 단체가 적십자사시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 RCY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요. 방금 이제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많이 얘기 나눈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좀 이런 점들은 개선을 하면 좋겠다. 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금이냐? 예.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거 이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에 관한 문제잖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쨌든지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로를 통한 모금보다 적십자사에 모금한 액수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장기 이체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 이체로. 그러니까 모금 방법을 앞으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관습대로 편의 지향성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식들을 앞으로 조금 그 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보통 적십자 회비라고 방금 표현을 하셨는데 회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의 목적에 찬동해서 그 목적에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인 세대주에게 혹은 사업자주에게 지로용지가 발송된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토론에 오면서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올해 적십자 회비 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금인 줄 알고 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들에게 이런 인식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를 한다든지 또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쨌든지 간에 그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앞으로 지향을 하고 새로운 방식의 모금 방식도 개발하는 것도 한 가지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병훈 교수님께서 이제 기왕 그런 현장의 얘기들을 주셨으니까요. 2년 전부터 적십자사와 행정안전부가 현재 적십자사 회비 제도에 대해서 이제 시대에 맞춰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부분들에서 TF를 발족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지로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2023년 이후에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지로를 통해서 모금하는 형태들이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가면서 이게 준조세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적자회비를 납부하시는 세대주는 다 50대 이후의 세대주입니다. 근데 네. 지금의 1인 세대가 600만이 넘어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자회비 말고 다른 형태의 기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실효적 의미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적십자 지로 모금 제도는 지로 형태로 해서는 더 이상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요. 네.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뭐 어쨌든 적자회비 참여해 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개선점에 대해서 그 이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여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이 밖에도 혹시 이제 오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법적으로 모금을 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뭐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홍점순 소장께서 혹시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기부자는 그 알 권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끔 방송에서 많은 사건들을 보고 듣고 할 때마다 경악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를 또 받을 수도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금니 아빠 사건이나 또 새해 희망 사례는 그 가짜 기부 단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짜 기부 단체를 모르고 기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적십자나 공동 모금회나 여기는 정말로 다 알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잘 쓰겠지 지금 그런 인식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기부금이 내가 했는데 생각대로 그 확인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비영리 단체들이 기부금을 모금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크라우드 그 펀딩을 하거나 스토리 펀딩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모금을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기부자들이 낸 후원금이 정확히 어디에 잘 쓰여지는지 그런 것들이 잘 쓰여지지 않으면 기부 문화가 꺼리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정부에서 그런 모금 단체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모색을 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두 단체 말고는 비영리 단체에서 모금할 때는 우리가 저 단체가 괜찮은 단체일까 해도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검증이 필요한데요. 호주나 영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단체 그런 나라에서는 모금 단체가 정부에서 그 승인 번호를 매겨놔서 그 번호에 확인만 하면 이 단체는 괜찮은 단체라고 이렇게 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다가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어서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사회가 투명하게 모금을 하려면 알 권리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기부 단체들은 불투명한 그 운영 실태의 심각성을 우리가 개선점이라고 생각하고 불신하는 그 기부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불투명한 운영 실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거나 또 입으로 통해서 알게 되면 그 기부자를 만들어내는데 불신하는 기부자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네. 그런 개선점을 빨리 파악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기억해야 될 네. 그런 단체들이 기억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할 수 있고 또 단속이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병은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부정적인 사례들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네. 예, 금년도만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일인데요. 노사발전재단 직원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교육 담당 교사 직위를 이용해서 2013년도부터 19년까지 최소 6천여만 원 이상의 불법 기부금을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자 그 모 단체 회장께서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횡령했다고 하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부금 단체들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민간 단체들이 한 몇만 개 정도 됩니다. 네. 이를테면은 저도 8개 단체 지금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안 그러면 관공서에서
사실 물리적으로 검사나 감사를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 기부금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높은 도덕성이라든가 공공성이랄지 책무성이 굉장히 우선돼야 됩니다. 물론 이런 기부금품 모집이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뭐 약간 행위가 가벼우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형사처벌에 앞서서 무엇보다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단체의 이 종사자들께서 높은 도덕성, 책무성, 공공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분들이 먼저 자기검열을 엄격하게 해봐야 됩니다. 자기 규제를 엄격하게 해야 이 기부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종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타율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자율적 규제, 즉 기부자가 될 수도 있고 관련 종사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 규제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불법 기금을 모으는 행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바람직한 기부 문화를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의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눔과 기부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성도 사무처장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시는지요? 칙세미야이 교수가 뭔가 사회 혁신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속한 필드 사회 그리고 그 부분의 가치를 담아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보면 첫 번째 개인은 서구 시민사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나눔 문화에 대한 나눔 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같은 단체들이 나눔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최부자의 사례라든지 따뜻한 미담 사례. 빌 게이츠가 기부한 이유가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할 수 있었을까? 나는 사회에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러한 철학들을 어렸을 때부터 개인들이 나눔 문화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개인 차원의 문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기부 문화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영리 조직과는 좀 낮더라도 사회적인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론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기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을 보면 따뜻한 변화나 행복한 사례보다는 잘못하거나 안 좋은 사례들만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부하면 이거 안 좋은 건가? 또 사고 쳤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추운 겨울에 어떤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기부를 바라봐 주시면 되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토대 아래에서 기부가 뭔가 의무나 해야 할 어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박배용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퍼네이션 형태로 해서 즐겁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즐거움의 요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굳이 큰 금액을 기부하지 않아도 얼음을 뒤집어 쓰는 것들을 함으로써 루게릭 환우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아마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고요. 올해는 덕분에 캠페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인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들 알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문화라는 것이 고등학교 때 제가 배웠던 걸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기부가 꼭 생각해서 하거나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행복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그날까지 개인이나 지역사회, 학계, 언론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갖는 올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메인 테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나눔의 교육이라든지 또 현장의 투명성, 또 사회적인 어떤 지지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언론에서 이런 기부를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어떻게 보도하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있어서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이재승 사무처장께서도 이런 기부를 좀 더 유도하기 위한 네. 어떤 방안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앞서 이제 이성도 사무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나눔물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여수 산단에 있는 한 기업가를 만나서 이렇게 매달 이제 적십자사에 20만 원씩 이렇게 약정 기부를 하시기로 하신 분을 만나 뵈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어떻게 기부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몰랐다. 그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나에게 이런 걸 하라고 권유한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도 기부에 참여하라고 많은 메시지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돕겠지. 이렇게 우리라는 관점에서는 하지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하니까 앞서 이성도 사무처장님 얘기한 대로 아마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되거나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나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조금씩 내가 조금씩 나누고 나눔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게 정말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면 헌혈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 몸에 있는 장기를 내어주는 거고, 그 내주는 과정이 일단 심리적으로 대단히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바늘이 들어갈 때 찡그릴 수 있는 어떤 통증도 느낌에도 불구하고 연간 300만 명이 헌혈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참여한 분 중에는 우리 지역에 아마 제가 알기로 최다 헌혈자가 600회가 넘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똑같은 얘기셨어요. 내가 헌혈을 고등학교 때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평생 내가 헌혈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박병훈 교수님께서 최초에 그 기부는 자발적이고 그다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든 어렸을 때 나눔과 기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런 면에서 뭔가 기회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조그만 저금통에 넣든 아니면 어떤 기부에 참여했던 그런 경험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성인이 됐을 때, 본인이 여력이 됐을 때 본인의 일부를 쪼개서 주변하고 나누는 이런 형태로 갔을 때 우리 사회가 보다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나뉘어도 되겠지라는 어떤 책임 분산이 돼서 기부를 하지 않고 있거나 막상 하고 싶은데 어떤 계기가 없었거나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라는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시듯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쭉 인지가 돼 있다면 기부를 하고자 했을 때 좀 더 쉽게 기부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교육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에서도 기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우리 홍점순 소장께서는 다양한 기부 활동을 실제 목격을 하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센터에서는 코로나로 활동이 다 중지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저희는 더 바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첫 마스크를 만들어서 먼저 대구에도 전달하게 됐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시설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임용실 이런 곳까지도 마스크를 만들어서 다 나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체온계도 자동적으로 저희 센터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체온계도 기부해 주셨고, 또 요즘은 더 발달된 체온계가 지금 엊그제 저희 센터에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정면 보면 찍히는 그런 체온계, 센터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기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올해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콩나물을 길러서 나누는 키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집안에서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성을 쏟아서 그 콩나물을 길러서 이웃에게 나눈다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눈다면 좋은 활동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의외로 순식간에 저희가 100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순식간에 100명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너무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요. 이런 그 콩나물을 길러서 전달하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나눔 활동을 배워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심적인 방역 활동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안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으면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지지하는 활동, 마음적, 심적 지지하는 활동들이 많이 개발돼서 이렇게 보급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중에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 많은 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어떻게 뭐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마음 모아서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활동을 해 나간다면 빨리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성도 사무처장께서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최근에 어떤 주민센터 앞에 매년 남모르게 기부하시는 분이 포스터잇을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보다 적게 넣어서 죄송합니다. 그걸 보고 저는 그게 왜 죄송할까? 계속 이렇게 기부하시는데 가슴이 좀 약간 좀 찌릿하고 나는 저만큼 하고 있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도 매년 6천만 원 현금을 기부하고 가시는 분이 계신데요. 누군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 때문에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마음까지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좋은 사례들을 자꾸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사회적인 나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거 참 좋다, 따뜻하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깔창생리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 뉴스가 있기 전에는 저런 게 왜 비영리 조직에서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은 정말 어려운 그 소녀들한테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하고 기부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기는데요. 비영리 조직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뭐가 정말 필요한지 직접 찾아가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기부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고 그 공감이 기부 행위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 어려운 사람들의 욕구를 찾아내고 일단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부하셔야 된다는 당위성을 줄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기부의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각자 그 기부의 어떤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뭐 당부 말씀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어떤 기부에 대한 인식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같이 해서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승 사무처장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이제 기부한 사례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 과연 조용하게 우리 사회에서 조용하게 기부하신 분들이 왜 기부하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 옆에 누군가가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 뵀던 분 중에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그분이 매달 일정액씩 이체를 하고 계셔서 가서 만나 뵙고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같이 사는 아파트에 노신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와이셔츠가 다 깃이 이렇게 헤어졌는데도 그걸 매번 가져와서 이렇게 다려서 그렇게 하면서 야, 저분은
저 옷을 왜 안 받고 계속 입고 계시나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사업가셨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걸 뒤늦게 알고서 아, 저분이 나는 기부는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렇게 평소에 자기의 검소한 삶을 통해서 아껴서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많은 사람이 하겠지 했는데 나도 이제 참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눔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본인부터 시작하고 내가 했던 경험들을 바로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알리고 또 지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박병훈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대표적인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하나는 제가 아시는 분은 어떤 이제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청소년 사격 국가대표 선수가 됐는데요. 실제로 처음에 제가 요청할 때는 뭐 총을 한 대 좀 사주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은 그 아이의 아빠가 되셨어요. 그래서 뭐 총, 그 다음에 용돈, 심지어 뭐 가을에는 김장 이런 걸 다 해주시고 생일에는 생일 선물까지 챙겨주셔서 이 아이가 굉장히 훌륭한 모습으로 자라는 모습을 제가 직접 옆에서 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천미운동이라고 하는 모금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1,000원 미만의 돈을 모아서 아이들 돕자 이런 모금운동을 벌였었는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214개 단체에서 회원수가 1,900명, 그러니까 약 월 500만 원 정도의 모금액이 들어와서 굉장히 광주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제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동네 예전에 보찜 장수들 거의 대부분 집에서 재우고 식사대 집에서 보내드렸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체화되다시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우리 자녀 세대까지 자연스럽게 교육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자아정 체감의 문제인데요. 사람을 도우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엔도르핀보다 100배 더 네.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부를 통해서 어떤 단체나 누구 개인에게 기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했을 때 우리 앞에 굉장히 큰 선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는 이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홍정순 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 제가 한 16년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기부 문화를 이렇게 제가 알려줬을 뿐인데 10여 년 전부터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희 센터에 1호, 2호 차량을 기부하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18호 차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한두 명 주다가 지금은 장학회를 마련해서 5년째 지금 학생들을 도와주는 장학회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기부 문화를 배워서 이렇게 기부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사회에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부 문화를 제가 봤는데 의지 있는 기부로 사회를 바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기부 계속 이렇게 어떤 기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테마가 있는 그런 기부를 마련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미쳐도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좋은 사회, 따뜻한 사회, 올 겨울에 훈훈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성도 사무처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꼭 돈이 아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한번, 그리고 남는 반찬이 있거나 내게 조금 더 많이 허락된 게 있다면 나누는 따뜻한 겨울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언젠가 찾아올 봄을 위해 우리는 오늘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뜻하는 사람 인자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 즉 관계를 통한 사람의 모음을 일컫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누군가는 지금의 나 없이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온기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나눔과 기부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